오후에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입니다. 바람의 손자 이정우 선수가 시즌 초반 매서운 기세로 메이저리그 무대로 호령하고 있습니다. 연타석 홈런으로 역전승을 이끄는가 하면 첫 외야 부살로 수비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 미국 현지에선 이정우 열풍까지 불고 있다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투수 혹사 논란이 일고 있는 KBO 리그 상황까지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보호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건 바로 위생이죠. 하지만 언제까지 닦고 씻고 삶아야 하는 건지, 또 이것들이 아이에게 정말 좋기만 한 건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는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 그 해답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아시다시피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봄 하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세요? 저는 봄 소풍을 앞두고 잠 못 이루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봄 소풍과 관련된 여러분의 추억을 문자로 받아보려고 합니다. 봄 소풍에서 먹던 잊지 못할 도시락 얘기도 좋고요. 또 우천으로 봄 소풍이 취소돼 눈물을 삼켜야만 했던 기억도 좋습니다. 오늘도 10분을 추첨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어요. 네, 그 한덕수 대행이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을 했잖아요. 그게 뭐 지명자의 자격 논란도 있었고, 왜냐면 뭐 안가 회동을 가면서 내란에 동조했다, 뭐 혐의자다, 이런 자격 논란도 있었고, 시기적으로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해석도 붙었지만, 제일 큰 거는 그 권한대행의 권한 밖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월권 논란이었거든요. 그래서 10여 건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접수가 됐고, 헌재가 이걸 판단한 겁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가처분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효력을 정지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 밝히면서 재판부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 대행에게 지명 권한이 없는 걸로 나중에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부적법하게 임명된 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헌재는 전반적으로 혼란을 막아야 된다는 것에 제일 큰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명 권한이 없는데 임명을 해서 나중에 재판관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거라면 일단은 재판 받는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헌재 결정 효력의 의문이 제기되면서 어떤 헌재 심판 자체의 그런 기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헌재의 판단인 거고요.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그러면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권한대행이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을 했던 거 아니냐, 재판관들을. 이것도 무효가 아니냐 하시는데, 이거는 국회 몫의 추천이었고요. 네. 이번에는 그 대통령 목 추천이 문제가 되는 건데, 뿐만 아니라 헌재는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이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이런 임명 절차 일련의 모든 과정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완규, 함상훈 이번에 지명된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는 헌법소원 본안 판단 나올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측은 헌법재판소에 후보자 발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답변서를 제출했는데요.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 한덕수 대행이 그러니까 발표만 한 거지 임명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쳤어요. 그리고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한 후보자 발표라는 절차가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거나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의견서에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8일에 한덕수 대행이 이 내용을 발표할 때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이걸 두고 법조계에서도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네. 지적이 나왔었고요. 이번에 헌재 발표를 두고 총리실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라고 짧게 코멘트를 했어요. 실상 좀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뭐 한편으로는 본안 판단으로 가면 기각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이런 좀 기대감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해졌고 새 대통령이 취임해서 그때 후보자 다시 지명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네, 애초에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후보자 지명한 거는 위헌이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헌재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이거는 위헌적 인사 쿠데타 시도니까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 한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전부라면서 경거망동을 멈추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면서 좀 실망감을 드러냈는데요.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행사조차 정치적인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헌재의 효력 정지는 지명행위와 후속 임명 절차 진행 전부를 포함한 결정이라면서 당연한 결정이고 사필 규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재 제동으로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급부상했던 이 한덕수 차출론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와요. 네, 한겨레 신문은 한덕수의 출마 간보기 행보가 장벽을 만났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근데 그동안 요 며칠 사이에 한덕수 대행의 행보를 보면 사실 갑작스럽게 국민의힘에서 어떤 대권 대세론 띄우면서 출마 촉구가 시작된 시기가 바로 이때거든요.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하면서부터 이때부터였는데 그러니까 뭐 한덕수 대행에게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뭐 모르지만 의도가 없었을지언정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정치적 행보가 됐던 거죠. 또 한덕수 대행은 지금 미국 통상대응에서 권한대행으로서 이점을 살려서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저께는 광주의 자동차 공장에 갔고요. 네. 어제는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 현장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울산조선소 간 것도 회사들이 입찰 경쟁해야 되는 상황에 어느 한 곳 편들어준다는 뭐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비판도 나왔는데 어쨌든 간 행보를 보면 지역마다 이제 좀 찾아가서 그 100원 식당 이렇게 뭐 봉사하는 곳 그곳에 손편지도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언론에서나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난가병 그 정치인들이 쉽게 걸리는 난가병 이게 뭐냐면 이번엔 난가? 그 다음 대세는 난가? 대통령은 난가? 이게 난가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번에는 한덕수 대행이 걸렸다. 이런 비판이 언론에서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가 헌재가 한덕수 대행의 임명을 부정했고 특히 그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발표는 했지만 임명은 안 했다라는 말에 좀 비아냥 섞인 비판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고 또 어제 전체 회의에서는 좀 이런 상황도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야권 의원들이 그 이완규 법제처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지명 아니라고 한덕수 대행은 말하던데 아닌가요? 뭐 이렇게 하니까 저도 잘 모른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후보자로 된다고 얘기는 들었으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황하는 모습이 보여서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의 어떤 여러모로 타격은 오는 거고요. 이미 국민의힘 분위기는 묘하게 그 의원들이 따라붙는 게 이제 김문수 후보자로 간다거나 또 뭐 오세훈 시장 끌어안기로 가고 있는데 또 일부는 그중에서도 일부는 민주당의 한덕수 대행을 다시 탄핵에 올려서 탄압받는 이미지를 키우는 걸 또 기대하는 모습도 일부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1차 경선에 진출한 후보들은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잇따라 회동하는 모습이에요. 네. 1차적으로 후보군을 좁혔죠. 국민의힘은. 그리고
이후에 갑자기 바빠진 건 정작 불출마 선언을 한 오세훈 시장 방입니다. 그제 어제 이렇게 이틀 새에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 김문수 전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줄줄이 찾아가서 오세훈 시장 만났어요. 아침부터 되게 바빴습니다. 아침 조차는 김문수, 차담은 나경원, 점심은 안철수 이런 스케줄로 만났는데 이렇게 만난 후보자들은 서로 오세훈 시장과의 인연을 막 강조하면서 같은 서울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 우리 뭐 형 동생 하는 사이다. 이런 식으로 인연을 내세우고 있고요. 이 후보군들하고 만난 시간, 그 대화 시간은 각기 다릅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좀 김문수 전 장관하고 제일 길게 만나기는 했어요. 그리고 만난 이후에도 오세훈 시장 측에서 간략하게 후기를 남긴 것도 김문수 전 장관 쪽에게만 남겼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어떤 이 대선 과정에서 계속 이 존재감을 유지하고 끌고 가려면 누구 한 명에게 이런 노골적으로 그런 걸 지지세를 드러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내년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향후 일정 생각해서도 정치적 입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대권에 도전할 때만 해도 오세훈 시장이 대권 도전할 때만 해도 서로를 헐뜯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후보자 위치가 아니게 되니까 그 공약과 어떤 지지층을 끌어안겠다는 전략인 거겠죠. 그러니까 그 서울시장 자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단 그 자리에 앉으면 바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서울시 조직표에 소구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도 또 그중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좀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지금 가만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3파전으로 정리하고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는데요. 후보 3인 모두 정책 행보에 힘을 쏟고 있어요. 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 이렇게 3파전이죠. 후보 등록 이후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자리에 모인 건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 계엄 탄핵 전국 뒤에 이게 거리 선거잖아요. 그런 조기 대선인 만큼 역사적인 책무 이걸 강조를 했고 김경수 후보는 빛의 연대와 연정, 김동연 후보는 경제 대통령 이 내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각자 내세우는 공약은 다르지만 어제 공통점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단합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부 경쟁도 당연히 거쳐야 되지만 무엇보다 어떤 더 큰 라이벌, 그러니까 내란 종식과 우리는 싸우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라는 것에 공감대를 가진 걸로 보이고요. 민주당은 이제 권역별 순회 경선 시작했고 그래서 이걸 27일까지 가져갑니다. 수도권, 강원, 제주 경선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최종 후보자 1명 이때 확정을 하게 되고요. 그중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빠르게 외곽 싱크탱크 구성해서 어제 발표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으로는 임기 내에 세종의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건립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 가는 거는 김동연, 김경수 후보들도 일찌감치 이 내용을 얘기했던 건데요. 물론 이 문제는 오늘 이 얘기 나오자마자 그 시민들 의견도 되게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와 여론이 또 필요한 상황이라서 차후 여론의 흐름을 봐야 알겠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경찰이 어제 대통령실과 서울 한남동 공관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요. 10시간 넘은 대치 끝에 무산됐어요. 네, 이게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전에도 관저에 가서 이제 체포 시도를 계속했었는데 경호처가 막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은 그렇게 가로막은 경호처 배후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어제도 이 핵심 물증을 찾기 위해서 대통령실과 공관총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경호처가 이번에도 막았었어요. 그래서 10시간 반 정도 대치하고 결국에 무산됐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경찰 특수단 20여 명이 오전 10시부터 이제 대통령실 민원실 내부로 진입했는데 회의실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뭐 협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오후 8시 40분에 철수했습니다. 이후에 경찰은 그 대통령실과 경호처로부터 영장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말하면서 경호처가 이미 제출 방식으로 비화폰 서버 포함해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경찰이 이 대통령실 안에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진입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대치했던 경호처가 그렇게 극구 막아내던 경호처가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협조하고 임의 제출을 한다. 이게 스스로 낼까?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고요.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어제까지 6번의 압수수색 시도 모두 불발됐습니다. 한편 대통령 안전가옥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3번째 기각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3번째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네, 연 2.75%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뭐 금리 인하가 될 거라면 이거 경기 침체 때문에 좀 고려를 했을 텐데 그것보다도 지금 더 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는 관세 전쟁으로 인한 환율 변동성이 심하고 가계부채 이런 것들을 더 고려한 결과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금리 차 더 벌어지면 우리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율 불안이 커질 수 있고 미국도 올해 1월, 3월 2번 다 기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강남권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와 재지정하면서 좀 서울 부동산이 들썩였고 가계부채가 재확대될 여기에 불씨가 남아있다. 이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음 달이나 8월쯤에 아마 금리 인하 다시 나설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봄 소풍과 관련된 여러분의 추억 공유해달라고 부탁드렸죠. 7247님, 어린 시절 소풍만 손꼽아 기다리곤 했는데요. 소풍 날마다 왜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지 스케치북에 커다란 해님을 그려두고 비가 내리지 않길 바라며 잠들곤 했지요 하셨고요. 콩으로 김재웅님, 봄 소풍 가면 장기자랑 시간 빠질 수 없죠. 집에서부터 카세트 챙겨가서 장기자랑 시간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온갖 막춤과 유행하는 춤이 다 등장했는데요. 저는 막춤으로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하셨어요. 카세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4970님, 엄마 손이 커서 봄 소풍 갈 때마다 김밥을 10줄씩 싸주셨어요. 혹시나 도시락 안 싸오는 친구 있으면 같이 먹으라고요. 근데 나눠 먹는 건 좋지만 가방이 무거워서 싫기도 했습니다 하셨어요. 자, 마음이 따뜻한 어머니시네요. 0688님, 저는 사회 초년생. 회사에서 봄소풍을 갔는데 인왕산 등산을 몇 시간 하는 극기훈련과 같은 봄소풍을 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등산을 마시는 막걸리와 녹두전은 꿀맛이었습니다 하셨어요. 5666님, 저는 엄마가 김밥집을 하셔서 봄소풍 때마다 너무 바쁘셨어요. 그래서 당일에는 김밥을 못 싸주시고 전날 싸우신 걸 계란물에 부쳐서 도시락을 챙겨주셨습니다. 근데 또 그게 얼마나 맛있던지요. 봄소풍은 도시락 먹는 재미로 갔던 것 같아요 하셨네요.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점심시간이 되면서 도로 위는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인데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천에서 신월까지 정체고요. 서천 공주고속도로는 서천 방향으로 칠갑산 부근에서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으로는 서서울 요금소에서 팔곡분기점까지 천천히 가고요. 안산분기점에서 서평택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팔곡터널에서 매송휴게소에서 팔탄분기점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성남 방향인데요. 하객분기점에서 남동까지 정체고요.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일직분기점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더 가서 남동 부근에서 꽉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바람의 손자 네. 이정우 선수가 시즌 초반에 아주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예상한 분들이 아마 많이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지난주에는 6경기에서 타율이 3할 6푼 4리였고 홈런을 무려 3개나 또 때려냈는데 특히나 이 14일 날 경기에서는 6회 결승 3런을 포함해서 연타석 홈런을 데뷔 첫 연타석 홈런을 때려내면서 굉장히 좀 강한 인상을 심어줬죠. 그러면서 현지 중계진은 거의 그 베이브루스를 다시 소환할 정도로 임팩트 있는 활약을 보여줬는데 아쉽게 좀 이 이주혜 선수 선정에서는 콘트라스 선수에게 밀려서 탈락하긴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이달의 선수까지도 지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개막 이후에 이정우 선수가 타율도 3할 5푼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오늘 경기에서도 이 3타수 2안타 거기에다가 역시나 오늘도 2루타를 하나 추가하면서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2루타 부문 1위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우 선수가 잘할 거라는 믿음은 있긴 했지만 사실 생각보다도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정우 선수가 어떤 수비나 주루적인 측면에서는 통하긴데 할 텐데 타격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까지 통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나 좀 가장 보완해야 될 부분으로 지적했던 장타적인 측면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는데 지금 이 2루타 기록을 메이저리그 단일 시즌 최다 2루타 기록까지 노려보고 있는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시즌이다라는 약간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페이스거든요. 참고로 메이저리그 역사상 한 시즌에 가장 많은 2루타를 때려낸 타자가 1931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얼웹이 67개 2루타를 때려냈었는데 일단 단일 시즌 2루타를 60개 이상 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홈런보다 더 어려워요. 메이저리그 역사상 단일 시즌 60홈런이 총 9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일 시즌 60개 이상 2루타는 6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홈런보다 더 어떻게 보면 희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정우 선수가 지금 페이스를 이어간다면은 90개 가까운 2루타를 때려낼 것이다. 물론 이대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이 67개 얼웹의 기록 자체를 갈아 키우게 된다면 94년 만에 대기록 경신이라는 것도 이미 이정우 선수가 이 현지에서는 베이브루스 혹은 뭐 아시아의 대표적인 선수를 할 수 있는 이치로 선수를 소환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고 그만큼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 현지는 물론이고 일본 언론까지도 이정우 선수를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본 언론에서도 이 이정우 선수를 주목하는 이유가 이정우 선수의 고향이 나고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고향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태어난 곳이죠. 그렇죠. 출생지가 나고야다 보니까 처음에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할 때 일본 선수인 것처럼 오보가 왕왕 나기도 했었어요. 당시에 이제 그 아버지인 이종범 선수가 주니치에서 뛰고 있었던 98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친밀한 그분이 일본 언론에서는 드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까지 보여주는 페이스가 일본을 대표하는 두 타자라고 할 수 있죠. 이치로 선수 그리고 오타니 선수의 커리어 하이 기록까지도 앞서 나갈 정도로 굉장히 좋은 타격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이정우가 이치로나 오타니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일본 현지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KBO 리그 소식도 살펴보죠. 시즌 초부터 순위 경쟁이 치열했던 탓인지 벌써부터 투수 혹사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렇죠. 원래는 이 투수 혹사에 관련된 논란은 시즌 중반쯤 순위 경쟁이 좀 본격화될 때 이럴 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시즌은 조금 이르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두산에서는 이 김호준 선수가 최근에 이 4연투 4일 연속 등판해서 투구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생기면서 좀 논란이 있었죠. 이 4연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현대야구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최근에는 선수 관리적인 측면도 그렇고 효율적인 불펜 운영을 위해서라도 연투 개념이 많이 사라졌는데 가장 최근 사례가 이제 2023년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4연투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더 생긴 그런 케이스가 될 거고 여기에 더해서 기아 타이거즈의 황동화 선수가 거의 그
팀이 치른 경기의 70% 이상을 등판하는 그런 또 이제 상황도 있었고 롯데의 정철원, 정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한번 나오는 출전 빈도도 잦지만 이닝 소화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키움의 정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무려 122개의 공을 던지는 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열흘 뒤에 또 두 번째 등판에서도 101개의 공을 던지면서 네. 이게 약간 혹사 젊은 선수들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언급됐던 이 키움의 정현우 선수를 포함해서 신인들의 데뷔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잖아요. 네. 올해도 신인왕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혹사 논란이 나온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보면 그 선수가 그만큼 잘 던진다는 얘기예요. 잘 던지니까 감독 입장에서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현우 선수 앞서 이 승을 챙겼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3경기 나와서 모두 5이닝 이상씩 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승 평균 자책점 4.80으로 신인 고졸 신인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꽤 훌륭한 지금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나란히 이제 1, 2순위로 지명됐던 한화의 정우주 선수 같은 경우는 불펜으로 8경기 등판해서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5.14. 어떻게 보면 평균 자책점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두 번째 경기에서 0이닝 3실점 때 이제 그 평균 자책점이 급등했던 거 그 경기만 제외하고 보면은 최근에는 4경기 연속 무실점이거든요. 그리고 피안타율이 1할 6푼에 불과하다는 점 때문에 한화 입장에서는 김서현 선수와 더불어서 굉장히 강력한 불펜을 구축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삼성의 배찬승 선수도 지금 8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이 1.35 굉장히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어서 차세대 마무리 오승환 선수의 뒤를 이을 차세대 마무리였더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LG의 김영우 선수도 최근에 이제 5경기 연속 무실점을 하면서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LG에 큰 힘이 되고 있고 타자 쪽은 키움의 전태현 선수가 조금 활약이 돋보입니다. 전태현 선수가 현재 타율이 2할 8푼 6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타자들은 또 투수랑 다르게 특히 주전으로 꾸준히 나오기가 쉽지 않은 신인들에게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이제 키움 내에서 차세대 이제 3루수로 좀 밀려주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신인왕 경쟁에서 타자 중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 시즌 프로야구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LG. 팀 노히트 노런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어요. 네, 이게 이제 15일 날 경기였는데 삼성과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했는데 보통은 이 노히트 노런이라고 하면 한 투수가 경기 내내 안타를 맞지 않고 점수를 내주지 않는 것인데 투수 교체를 계속 가져가면서 이제 이 안타를 내주지 않아서 팀 노히트 노런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썼거든요. 이 기록이 역대 KBO 리그에서는 4번째로 있었던 기록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기록인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랬는데 최근에는 2023년에 롯데자이언츠가 SSG에서 달성한 게 마지막 기록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LG 같은 경우는 이날 에르난데스 선수가 6이닝 동안 안타를 하나도 내주지 않았고 뒤이어서 김진성, 박명근, 장현식 선수가 나란히 등판을 하면서 역시 최근에 LG가 승률이 거의 8할을 넘을 정도로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앞서 이 잘 던졌던 에르난데스 선수가 허벅지 통증으로 지금 6주 부상을 당한 상태라서 대체 외국인 선수를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LG 구단이 어느 정도 잘 만회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NC 다이노스는 구조물 추락 사고 이후 홈구장에 있는 차관에서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언제 재개될지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네, 아직은 기약이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아직은 결과를 보고 추가 조치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홈 경기를 다시 재개하는 시점을 말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9일 날 재개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종이 티켓을 29일 걸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29일에 재개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즌권을 미리 이제 종이로 지류 티켓으로 제작해서 전달하는데 요것을 보고 29일 경기가 재개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이제 해명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NC의 경기 일정도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이번 주에 이 3연전 두산과의 경기가 취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과는 일정을 조금 변경해서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NC와 삼성의 3연전을
8월 19일과 20일에 열리는 대구 3연전과 이제 교대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대구 경기가 먼저 열리고 뒤이어 8월 이후에 NC 경기를 창원에서 개최하는 이런 식으로 약간 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는데 참 이런 거를 볼 때마다 NC 구단 입장에서도 참 그 이번 시즌 앞두고 좀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이런 불의의 사고로 선수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경기장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하루빨리 좀 이 후속 조치에도 빨리 마무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트를 떠난 김연경 선수. 개인 통산 7번째 정규리그 MVP를 수상하면서 아주 화려하게 선수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정말 부러운 선수 생활인 것 네. 같아요. 데뷔 시즌에 우승하고 MVP 탔죠. 그리고 은퇴 시즌에 우승하고 MVP를 탔는데 이것도 그냥 MVP가 아니라 만장일치 MVP였습니다. V리그 여자부에서 만장일치 MVP가 나온 게 총 3번인데 18, 19 시즌에 이재영 그리고 22, 23 시즌에 김연경 선수만 2번 있는데 그 와중에서 챔피언 결정전 그리고 정규 시즌 2번 다 만장일치로 MVP를 탄 경우는 이번 시즌 김연경 선수가 유일합니다. 정말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고 박수칠 때 떠나는 선수가 되겠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까지 최고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게 또 프로 선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영광된 기억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또 김연경이 떠난 여자 배구를 두고 걱정 어린 시선도 많아요. 워낙 대단한 선수였기 때문에 이 김연경 선수가 빠지면서 어떤 성적도 성적이지만 흥행에 있어서도 좀 악영향이 아니겠느냐 이런 좀 걱정들이 많아요. 네. 한국생명은 또 이 김연경 선수뿐만이 아니라 아본단자 감독도 이제 팀을 떠나게 됐는데 그 뒤를 이을 새로운 감독으로 요시하라 도모코 감독을 영입을 했습니다. 요시하라 감독 같은 경우는 일본의 대표적인 명문 배구팀인 JT 마블러스를 이끌기도 했었거든요. 이 팀에서 이제 김연경 선수가 잠시 활약한 적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김연경 선수와 이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생명이 포스트 김연경을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요시하라 감독을 영입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김연경 선수와 이 라이벌이었다고 할 수 있는 네가 선수도 지금 정관장을 떠나게 됐단 말이죠. 어떤 그 가족적인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게 됐는데 네. 정관장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김연경 선수만큼 전력상에서 큰 출혈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 아시아 쿼터 선수를 과연 누구로 선택할 것이냐가 관심이었는데 이번 드래프트에서 현대건설에서 뛰었던 위파위 선수를 지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위파위 선수가 이번 시즌 꽤 쏠쏠한 활약을 보였는데 시즌 막판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이 정관장과의 플레이오프에 출전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었던 정관장으로 다시 돌아온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의 자유계약 시장 이동이죠. FA 영입 관련한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KB손해보험이 이번 시즌 남자 배구 FA 최대어라고 볼 수 있는 임성진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임성진 선수 같은 경우는 전체 2순위로 한국전력 입단한 이후로 이번 시즌 또 득점 7위, 공격 종합 10위에 오르면서 잘생긴 외모와 더불어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선수였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김선호 선수와 계약을 또 맺게 됐습니다. 김선호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수비형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을 잘 소화하고 있는 선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김선호 선수를 영입을 하고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이번 시즌 좀 아쉬웠던 준우승에 그쳤던 전력을 좀 더 강화해 보겠다 이런 전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경 선수 배구 선수는 은퇴했지만 제2의 배구 인생을 이어간다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드바이저 지위를 이제 하게 됐는데 네. 어드바이저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례적인 포지션일 수도 있거든요. 뭐예요? 이게 다른 종목에서는 꽤 있었는데 프로축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박지성 선수가 이제 전북현대의 어드바이저로 위촉돼 활동을 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직 그 감독이나 코치 같은 정식 직책을 하기에는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선수들이 그 멘토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주로 이제 유소년 선수 육성이라든가 선수들 선발 이런 과정에서 조언 자문 역할을 하는 포지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올해 또 이제 제주 SK 같은 경우는 구자철 선수를 어드바이저로 위촉을 하기도 했고 여기에 더해서 프로야구계에서는 이 어드바이저 개념의 선수단 이동이 꽤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 김성근 감독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22년까지 소프트뱅크 호크스 일본 구단에서 감독 어드바이저 역할을 또 지내기도 했었고요. 한화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김태균 선수 역시 2020년 은퇴 이후에
단장 보좌 어드바이저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김연경 선수가 어드바이저를 이미 한번 해봤어요. 언제였냐면 이 도쿄올림픽을 끝으로 대표팀에서 은퇴를 한 이후에 네. 2023년에 대표팀 어드바이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이 선수들과 굉장히 친근하게 지내면서 기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던 만큼 흥국생명은 이제 김연경 선수의 포스트를 대비하면서 많은 조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 핫 이슈 KBS 스포츠국 정현우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전미사 가운데 지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몇몇 명사 뒤에 붙어서 그런 성질이 있음 또는 그런 모양임의 뜻을 더해 형용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갑시라는 명사에 전미사 지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형용사 갑지다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보물상자 안에는 값진 귀금속이 가득했다라는 표현처럼 물건 따위가 값이 많이 나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도 있고 또 나는 그의 값진 충고를 받아들였다. 도전과 모험심은 젊음을 값지게 한다. 에서처럼 큰 보람이나 의의 따위가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전미사 지다가 들어간 형용사 가운데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기름지다가 있고 또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다라는 뜻인 가로지다.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다라는 뜻인 세로지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 같은 구성의 표현 중에 많은 분이 사용하는 고급지다와 재미지다 같은 말도 있죠. 고급지다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재미지다는 재미있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표준어로 인정된 표현들이 아닙니다. 참고로 신기하고 참신하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박하다 역시 비표준어인데요. 사전에 나와 있는 신박하다는 이틀 밤을 머무르다를 뜻하는 한자어 동사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낮 동안 초여름 같은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와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벌써 25도 안팎까지 오른 곳이 많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24.4도, 강릉 24.8도, 대전 26.8도, 전주는 26.4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낮 동안에 대전과 김천, 완주가 27도까지 오르는 등 6월 초순처럼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따뜻하더라도 아침 저녁에는 쌀쌀해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데요.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수 있어 주의해야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부터 비가 시작돼서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고요. 일요일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시설물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4도, 습도는 51%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헌법재판소가 효력 정지시킨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 결정이라며 한 대행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임명권 행사를 가로막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이었던 의대 증원 정책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하고 오늘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세 번째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습니다. 금통위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1분기 경기 부진과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교사가 학원 강사 등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팔고 돈을 받는 등의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자신이 사교육 업계에 판매한 문항을 그대로 교내 내신 시험에 출제한 교원 5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63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5%가량이고 장애인의 절반 정도는 65세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은행이자 요즘 살림 많이 팍팍하시죠? 매주 목요일 새롭게 마련한 생활 경제 뉴스 시간에는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경제 뉴스만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내리면서 수입 물가도 2달 연속 하락했어요. 이러면은 물가가 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전쟁 벌이면서 후폭풍이 10개 가운데 9개는 부정적 뉴스예요. 근데 1개 긍정적 뉴스를 꼽으라면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우리 국제유가 전량 수입하잖아요. 달러 주고 사와야 되니까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모처럼 수입 물가가 2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3월 수출입 물가는 2월보다 0.4%가 떨어졌는데요.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이 원유가 중동산 두바이거든요. 이게 지난 1월에 이제 배럴당 한 $72대까지 떨어졌는데 한 달 만에 7%가 떨어졌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한 14% 가까이 이제 하락했기 때문인데, 근데 앞서 제가 달러 주고 사와야 된다라는데 원화 가치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원화를 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는 0.8%가량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원유 현물 가격이 7% 넘게 하락하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더 큰 폭으로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수입 물가가 낮아졌는데 아마 이번 달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가 이제 70달러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달러가 워낙 가파르게 떨어지니까 원화도 소폭이긴 하지만 강세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마 시중 기름값이 지금 주간 기준 9주에서 10주 연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동안은 빨리 넣는 게 이득이다 이랬는데 이젠 늦게 넣을수록 이득입니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한 1,640원대, 서울은 1,700원대인데 아마 이제 주말 나들이 하실 분들 지금 간등간등하면 주말에 넣으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또 외식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김밥 한 줄 가격이 3,600원을 넘어섰다면서요. 김밥 좋아하세요? 저는 자주 먹죠. 그렇죠. 저희 이렇게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이제 녹음 있거나 할 때 김밥 주로 어떤 자주 김밥 드세요? 저 요즘 키토 김밥 먹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저는 참치 김밥 좋아하는데요. 이게 5,500원이에요. 저도 일주일에 한 3-4번은 가장 많이 먹을 때는 이 김밥을 주로 먹게 되는데, 근데 야채 김밥 한 줄 먹으면 헛헛하죠. 여기다 라면 하나는 먹어야지 그래도 한 끼 식사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10,000원 정도 줘야 하고요. 여기다가 커피 마셨다라고 하면 아메리카노가 4,700원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15,000원. 네. 이 직장인들한테 이제 호사가 돼버린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시대 8대 외식 물가를 월별로 이제 조사를 했는 그 결과인데요. 3월 기준 김밥 한 줄의 평균 가격이 3,600원이었어요. 한 달 만에 62원 올랐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2,000원대였으니까 이게 뭐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비빔밥도 마찬가지예요. 비빔밥은 만원 한 장에다가 1,000원 한 장 더 얹어합니다. 11,385원이에요. 한 달 만에 77원 올랐는데 지금 비빔밥도 2017년이면 한 8,00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11,000원이 넘는 고가 메뉴가 돼버려서 이외에도 이제 냉면은 12,000원대입니다. 그리고 삼겹살 이게 뭐 1인분이 그램 기준이 좀 제각각이긴 한데 150g 주시는 데도 있고 200g 기준 2만 원 넘었습니다. 자, 그나마 이제 10,000원 주고 먹을 수 있는 점심 메뉴 뭐냐라고 하면 김밥, 그다음에 짜장면,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정도인데 칼국수가 지금 3월에 9,462원이에요. 아마 하반기 내로 가장 먼저 10,000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사실 제가 가는 단골 식당 칼국수님이 11,000원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평균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이제 이유 있는 이상입니다. 재료비 올랐어요. 인건비 올랐고요. 임대료, 공공요금 다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심 식사 매일 사 먹어야 되는 직장인들은 이제 외식 물가 부담 때문에 이제 도시락 싸고 다니신다든가 아니면 구내 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자, 회사에 구내 식당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배달 플랫폼의 포장 수수료 부과도 논란인데요. 포장은 사장님이 하고 픽업은 소비자가 하는데도 배달 플랫폼이 왜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이번 주부터 좀 바뀐 거예요. 이 주 이제 14일부터 지금 온라인 배달 플랫폼 1위인 이제 이 배달의 민족이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를 6.8%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포장 음식은 가게 사장님이 직접 준비를 하는 거고 소비자가 직접 찾아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앱 수수료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업체별로 뭐 6% 받는 데도 있고 건당 12% 하락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사장님들은 부담이거든요. 네. 고객이 앱을 통해서 주문한 것 이외에 플랫폼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그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불만의 목소리에 대해서 업계 측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포장 주문도 프로그램 개발 비용도 있었고 어쨌든 앱을 이용하는 거다. 이용하게 되면 광고 노출해야 되고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등의 이런 서비스 사용에 대한 정당한 수수료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단순 포장 주문부터 이제 플랫폼 수수료 부과하는 구조가 이중 구조가 되다 보니 자영업자들은 아예 부담 이제 포장 주문 안 하겠다.
좀 배달앱에서 좀 빼달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기업들의 선의에 대해서 잘 규제만 좀 반복하다 보니 이렇게 시장 재배력이 높은 대형 배달업들이 소상공인 상생을 좀 뒷전으로 한 채 스스로 장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어쨌든 정부가 좀 중재를 좀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상생안 마련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대출금리가 좀 떨어지는 건 좋은데 시중금리가 떨어지면서 3%대 은행 예적금 상품이 사라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2%대예요. 이자 소득세 15.4%대면 사실상 제로금리거든요. 혹은 뭐 마이너스 금리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지금 은행연합회 통계를 보니까 현재 국내 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의 기본금리가 적게는 2%, 최고 2.95%로 3%를 넘는 상품이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네. 이는 이제 한국은행이 지난해부터 기준금리를 3차례 내렸거든요. 10월, 11월 그리고 올해 2월까지.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이제 떨어졌기 때문인데 기준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은행의 자본 조달 비용이 줄어들어서 예금금리도 함께 낮아집니다. 특히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예금을 유치할 이유가 줄어들고 있어요. 대출 수요가 줄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했지만 현재 경기 침체 감안하면 당장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예금금리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지금 여윳돈 가지신 분은 빨리 지금 예금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아니 예금금리 떨어졌는데 왜 대출금리는 안 떨어지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달 이제 신규 코픽스 금리라고 해서 8대 시중은행의 평균 자금 조달 금리는 6개월 연속 하락세는 맞는데 네. 이 대상이 신규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분들만 대상이에요. 기존 대출자들은 그림의 떡입니다. 고정금리로 받으신 분은 대상이 아예 아니고요. 기존의 변동금리 대출자도 변동 주기가 최소 6개월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장금리 하락분이 반영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 근데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사실은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를 유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기에 오히려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소비자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또 하나 이유는 이제 신용은행들이 예대 마진차를 좀 확대하고 있는 것도 이유입니다.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좀 올리면서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금 이자 장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대금리 차는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연속 좀 확대가 되고 있어서 아마 이렇게 되면 지금 아마 조기 대선 이후에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제 은행권에 대해서 상생 금융하라라는 압박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네, 예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단기간 돈 맡겨도 비교적 높은 금리 제공하는 파킹 통장 이용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온라인에서 쉽게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서요. 예, 파킹 통장 이용하세요? 저는 안 합니다. 이게 파킹 통장, 파킹이 이제 주차하다는 뜻이잖아요. 네. 일시적으로 돈을 넣어두는 거예요. 근데 네. 마음대로 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은행권에다가 이렇게 수시로 입출금 통장을 하게 되면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자가 거의 붙지 않습니다. 0%대거든요. 근데 이 파킹 통장은 1에서 3% 이상, 4에서 5% 주는 데도 있어요. 네. 근데 깨알 같은 조건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 조건을 보게 되면 소액 50만 원 이하까지만 뭐 이상 3% 이상 고금리를 준다거나 아니면 5천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만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는 등 조건이 제각각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동안 일일이 개별 은행, 저축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홈페이지 확인해야만 가능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당장 다음 달부터입니다. 이런 파킹 통장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해보고 금리 비교해보고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재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앞으로는 이제 금융위에 등록된 판매 중개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은행이든 저축은행이든 이런 예금 상품을 비교 추천해서 계약 체계를 이제 지원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되고 또 이게 정비가 끝나면 하반기부터는 이제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이 드신 노인분들은 비대면 채널 직접 은행을 찾아가셔도 이런 이제 비교 추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동안 인기가 좀 떨어졌던 청약통장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와 주택 청약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이 통장이 생기면서 또 인기라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인데요. 두 네. 가지를 다 잡았어요. 일단 청약 통장의 약점이 뭐였느냐? 이자율이 현저하게 낮다. 네, 맞아요.
이자율 높였고요. 또 주택 청약할 때 대출 요건을 낮춰서 인기인데 이런 장점이 알려지다 보니까 주택 청약 통장 가입자가 2년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3월 말 기준 이 주택 청약 통장의 이 전체 가입자 수가 한 달 전에 비해서 4,400명 가량 늘어난 2,643만여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22년 6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 연이 하락했어요. 일단 깨는 게 낫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거든요. 청약 당첨도 어렵고 그리고 금리도 너무 낮은 게 이유였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청약 종합저축가입자가 지금 이 지난달 한 12,300여 명 가까이 이제 늘어나서 2년 10개월 만에 이제 10,000명 이상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이 이제 출시가 크게 이제 작용했다라는 건데요. 이 통장은 지난해 2월 출시가 됐는데 연 최대 4.5% 금리 제공합니다. 여기다 이자소득세는 비과세고요.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습니다. 또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납입하게 되면 이 통장으로 신규 이제 분양을 받는 청년들한테는 연 2.4%대 대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출시되는 이제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활용이 가능한데 분양가 6억 원 기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 최대 3억 원까지 신혼부부라면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신의 경제력보다 부모의 경제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강남의 모 아파트 국민평형이 70억 원대를 찍었죠. 이 단지가 화제가 됐던 게 중매 서비스로 주목을 받았어요. 입주민 내 중매로 결혼에 꼴이난 커플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자들 결혼할 때는 어떤 점을 주안점을 둘까가 좀 이 통계가 나왔는데요. 네. 배우자 소득보다 부모의 경제력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내 금융사들이 매년 부자 보고서를 내는 곳들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하나은행이 2025년 대한민국 이제 웰스 리포트를 내놨는데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부자를 대상으로 어떤 걸 이제 배우자 선택할 때 기준으로 보느냐라는 거에 예비 배우자의 소득 수준은 26%였다면 집안의 경제력, 부모의 경제력은 48%. 2배 가까이 부모님의 경제력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네. 제가 또 두 번째로 주목한 게 뭐냐. 이들 10억 원 이상 보유한 이제 부자 가운데 신혼부부의 절반 가까이 48%가 자산 대부분을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신혼집 자가 보유율이 60%로 통계청이 발표한 이제 신혼부부의 주택 소유 비중 41%보다도 무려 19%포인트나 높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젊은 부자들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아서 부를 쌓은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신혼 출발부터 자가로 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서로 달라서 부의 대물림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의미여서 아마 이제 이런 격차가 바로 이제 집값 폭등, 양극화가 좀 한 몫을 하고 있는데요. 강남의 최고가 아파트 한 채 팔면 서울 외곽에 있는 주택 10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봄 소풍과 관련된 추억 문자로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1428님, 저는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면 하나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제 딸도 잘 못 찾더라고요. 이것도 유전일까요? 하셨어요. 글쎄요. 약간 저도 이런 거 잘 못 찾거든요. 덜렁대는 성격 탓 아닐까요? 2796님, 봄 소풍하면 잊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소풍을 가서 김밥을 먹고 있는데 머리에 뭔가 앉아있는 것 같아서 만졌는데 벌이 머리를 쏜 거예요. 순간 아프기도 하고 놀라서 울었는데요. 당시 응급실 가서 치료받고 며칠 등교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소풍 가는 날은 무조건 긴팔에 모자 쓰고 갔습니다 하셨고요. 정말 놀라셨겠어요. 9858님, 중학교 때 보문사로 소풍을 갔는데요. 그때는 바나나가 비싸서 귀한 과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부자인 친구가 바나나를 한 개 사와서 자랑스럽게 먹고 그걸 모두가 부러운 눈으로 쳐다만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하셨어요. 2380님, 봄 소풍 날 막내 동생을 집에 혼자 둘 수 없어서 데리고 갔는데요. 양어 선생님이 엄마처럼 돌봐주셔서 정말 고마웠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고요.
6211님, 소풍 전날 새로 산 운동화를 곁에 두고 잠들지 못했던 밤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변한 철산리까지 그 운동화를 신고 소풍을 갔었죠. 그때 같이 소풍 갔던 구로 국민학교 친구들아 잘 살고 있지?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국민학교 세대시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봄 소풍 가던 그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곡이죠. 2004년 발매된 혼성 4인조 록밴드 도로시 밴드의 소풍 함께 듣고요. 저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로 돌아올게요.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으리는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저희 집에 이제 생후 2달 된 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요즘 하는 행동 중에 가장 자주 하게 되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손 씻기입니다. 아무리 핸드크림을 발라도 손이 거칠어질 정도로 손을 많이 씻고 있는데 이 아기 만지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상식처럼 됐습니다. 이렇게 위생이 중요하다는 것 다들 많이 알고 계시고 네. 특히 아기 키우는 집에서는 위생과 소독에 많이들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요.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과도하게 위생과 소독에 신경 쓰면서 너무 힘들게 육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요. 반대로 부모님들이 더 신경 쓰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 키울 때 신경 써야 하는 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생이 중요한 건 아이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의 수명이 지금처럼 길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발명품을 꼽으라고 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 꼭 나오는 것이 바로 비누입니다. 네. 그만큼 위생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아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생아들의 사망률도 현대에 들어서 많이 낮아지게 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이런 위생관념이 발전한 것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 네. 그 이유는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세균들은 우리 몸에 이상을 일으키지 않고 함께 공존해 나가기도 하고 다른 일부의 세균들이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으로 분류가 되는데 문제는 건강한 소아나 성인의 몸에는 병을 일으키지 않는 세균들도 신생아에게는 병원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공존하고 있는 세균이 신생아에게는 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같은 병원균이라고 하더라도 어른이 감염되었을 때는 가볍게 넘어가는데 신생아에게 감염되었을 때는 큰 병으로 진행해서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생후 2개월 미만, 즉 생후 60일 정도 된 아기들은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 세균이 혈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지는 폐혈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네. 위생을 통해 세균 감염을 막는 것이 신생아의 생명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놓치기 쉽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위생 수칙을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손 씻기죠. 손 씻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병원에서만 보이던 손소독제를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 이 알코올로 된 손소독제는 그 균을 알코올로 죽이는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알코올이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알코올이 미처 죽이지 못하는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소독제는 완벽한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거기다가 이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알코올이 다 날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안다 보면 자칫 아기 눈이나 코, 점막 같은 예민한 곳에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외출하거나 식당에 가면 물티슈로 손을 닦는 경우가 많은데 물티슈는 손에 묻은 이물질을 완벽히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가 많은 집에 방문할 때 사람 많은 곳을 다녀왔거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라면 아기를 안아주실 분은 입고 온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좋은데요. 네. 실제로 저희 가족들은 아기가 있는 다른 집에 방문할 때면 여벌의 옷을 챙겨서 다니곤 합니다. 그리고 아기들 보는 집에서 또 신경 쓰셔야 할 것이 정말 참기 힘든 거지만 아기에게 뽀뽀를 하지 않는 것인데요. 우리 입속에는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병원균들이 뽀뽀를 통해 아기에게 전파될 수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비슷한 이유로 식사를 할 때 수저를 아이와 공유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를 키울 때 소홀하기 쉬운 위생 관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재현 교수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또 다들 아시다시피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오늘도 특별한 선물
모바일 피자 쿠폰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거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기를 키우면 씻고 닦고 할 물품들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치발기나 쪽쪽이 같은 아이가 손으로 잡고 입에 가져가는 물품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아요? 세균이 아기 몸속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입이기 때문에 입에 무는 제품들의 위생을 특히나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그래서 아기들이 입에 자주 물고 있는 쪽쪽이나 치발기 제품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을 쓰다 보면 이게 하루 종일 애들이 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언제 닦아줘야 되지? 이거 저렇게까지 오래 물고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물품들의 관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심되면 닦는다입니다. 아기가 잘 물고 있어서 뭐 굳이 물고 있는데 굳이 빼서 닦아줄 필요는 없지만요. 조금이라도 더러워 보이는 바닥에 떨어지거나 어디 부딪혔거나 하면 다시 물려주지 않고 닦는 것이 좋고 생후 2개월 미만의 신생아라면 닦아서 소독까지 해서 다시 물려주는 것이 안전하겠지만 그보다 더 큰 아이들은 매번 소독할 필요는 없고요. 따뜻한 물에 젖병 세제 등을 이용해서 닦거나 아니면 식기세척기를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생후 2개월 이상, 즉 생후 60일이 넘은 건강한 아이들은 이런 물품의 소독을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젖병 씻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네. 젖병은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 이런 거 정해진 게 있어요? 젖병은 쪽쪽이나 치발기와 다르게 이게 젖병에 묻어있는 분유나 모유에서 세균이 쉽게 자랄 수 있다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분유나 모유가 영양가가 높다 보니까 2시간만 넘게 상온에 보관해도 세균이 바글바글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젖병 관리법은 사용 후에는 남은 분유나 모유를 다 버리고 바로 세척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새벽에 바로 세척하는 게 너무 어렵다면 적어도 남아있는 분유나 모유를 물로 잘 씻어서 한번 헹궈서 보관하는 것이 좋겠고요. 젖병 세척 방법은 젖병 세척용 세제와 솔을 가지고 따뜻한 물에서 잘 씻어주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주방에서 사용하시는 주방용 세제는 잔여 세제가 남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젖병 세척용 세제가 조금 더 잔여 세제가 적게 남는 제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시는 게 좋고 어른 식기를 씻던 수세미는 어른들의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들이 묻어 있을 수 있어서요. 그 수세미 말고 젖병 세척용 솔을 따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젖병 세척할 때 식기세척기 사용해도 되는데요. 이때는 어른 식기와 조금 떨어뜨려 놓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요즘은 젖병 세척기도 따로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작은 식기세척기 같은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젖병은 열탕 소독도 해야 하잖아요. 이거는 어느 주기로 하면 좋을까요? 젖병 소독이 또 중요한 육아의 업무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매일 챙겨서 하려니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일단 미국 질병통제국 CDC에서는 생후 2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사용하는 젖병은 매일 소독하라고 권장합니다. 네. 앞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요. 생후 2개월까지는 신생아 폐혈증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소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일부 조금 더 보수적인 전문가들은 생후 3개월까지는 소독을 잘 해야 된다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안전하고 기억하기 쉽게 한 100일이 될 때까지는 매일 소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00일 지나고 나면 소독 좀 소홀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 100일 딱 지났다고 해서 이제 소독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생후 100일이 지나서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소독을 챙겨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데 아이가 100일이 넘은 경우라도 소독을 조금 더 매일 하듯이 자주 챙겨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미수가 조산아 출신인 아이들의 경우인데요. 미수가 출신 아이들은 똑같은 생후 100일이라고 하더라도 만삭으로 출생한 아이들보다 더 체중도 작고 한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재태주수 30주 초반, 20주 후반에 정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나더라도 아직 출생 예정일을 안 지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교정 연령이라고 해요. 출생 예정일을 기준으로 따지는 나이를. 네, 이 교정 연령이 아직 만삭 출신인 아이들보다 어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교정 연령 100일 때까지 조금 소독을 매일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다른 지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서 조산아 출신들은 소독 잘 챙겨주시면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천적인 면역결핍 질환이 있는 아이들도 계속해서 소독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사가 출신의 건강한 아이도 지금 감기나 장염 등에 걸린 경우에는 몸의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져서 새로운 세균에 의해서 2차 감염의 위험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아이가 아픈 경우에도 소독을 매일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기계들이 잘 나오잖아요. 젖병, 뭐 세척기, 소독기 이런 거 많은데 이 기계를 이용하면 따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젖병 소독을 하는 원리가 전통적으로는 열탕 소독을 가장 많이 했죠. 열탕 소독은 끓는 물에 젖병을 넣고 푹 끓여서 한 5분 정도 끓여서 소독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가장 확실한 소독 방법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소독을 하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뜨거운 물을 막 많이 옮겨야 돼서 무겁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 끓는 물 대신에 스팀을 이용해서 소독하는 기계도 있거든요. 네. 자외선을 이용하는 소독기도 있습니다. 네. 이런 스팀이나 자외선 소독 모두 소독의 기능은 잘 해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다만 몇 가지 한계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스팀 소독의 경우에는 열탕 소독처럼 열을 이용해서 세균을 죽이는 원리인데 아무래도 스팀은 열 에너지 밀도가 끓는 물보다 낮겠죠. 에너지가 좀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열탕 소독만큼 소독 효과를 가져가려면 더 오랜 시간 스팀을 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스팀이 닿지 않는 곳에는 소독이 또 제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소독기에 젖병이나 이런 것들을 막 층층이 쌓아서 겹쳐 놓는다면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소독기가 요즘 또 필수 육아템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네. 자외선 소독도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일단 일부 젖병 소재의 경우에는 자외선을 만나면 변색이 되거나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젖병이나 이런 장난감 이런 것들이 자외선 소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런 정보는 보통 요즘 인터넷에 제품 설명서나 판매처 상세 정보란에 거의 다 써 있으니까 미리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자외선 소독은 물기가 있는 경우에는 소독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식기가 완전히 건조된 다음에 소독을 해야 제대로 소독이 되는데 그래서 요즘 자외선 소독기들 보면 소독 모드가 돌아가기 전에 건조 모드가 돌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젖병이 다 마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네. 젖병 세척을 하고 나서 물기를 최대한 털어준 다음에 자외선 소독기에 넣고 소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식기세척기에 소독 기능 잘 들어가 있잖아요. 이 소독 기능 활용하면은 충분한 소독이 되거든요. 보통 스팀 소독을 많이 사용하는데 미국 CDC에서도 식기세척기 소독 기능이 있으면 이걸 사용해도 좋다. 추가적인 소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외에 아기 키우면서 신경 써야 할 거 또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이들 마시는 물도 위생을 많이 신경 쓰시는데요. 특히 이제 분유탈 때 끓였다 식힌 물에 타주는 것이 이제 상식이 됐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끓였다 식혀줘야 되지라는 궁금증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일단 생후 2개월 미만의 아기들 다 기준 똑같아요. 생후 2개월 미만의 아기들은 끓였다 식힌 물로 70도 이상에서 분유 타줄 것을 권고합니다. 이 가루 분유 속에는 사카자키균이라는 세균이 있을 수 있는데 성인에게는 별다른 이상을 안 일으키는데 이게 신생아에게는 치명적인 장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이거를 좀 끓였다 식힌 물에서 좀 뜨거운 상태에서 분유를 타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미수가 조산아 출신이거나 선천 면역결핍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 같은 방법으로 생후 2개월 이상이 되더라도 분유를 계속 잘 타주셔야겠죠. 그런데 최근 2024년 12월에 미국 CDC에서 발표된 분유 타는 방법에는 조금 급진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생후 2개월 이상이 되면 40도에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요. 40도의 깨끗한 물에 타도 된다. 여기서 깨끗한 물이란 굳이 끓였다 식힌 물이 아니라도 생수나 깨끗한 수돗물도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백화점 정수기 뭐 이런 거 이용해도 되는 거예요? 네, 관리만 잘 돼 있으면요. 네, 정수기 물도 괜찮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수돗물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기 조금 어려운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꽤나 최근까지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 가이드라인에서 지역 그 보건 관리하는 그 담당자에게 우리 집에 수돗물 써도 그 분유 타는데 써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디에다 물어볼지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지침, 그러니까 수돗물을 그대로 분유 타도 된다라고 추천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생수나 정수기 물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좀 불안하신 분들은 한번 끓였다 식혀서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이야기는 생후 6개월이 넘어서 이유식을 먹는 아이들이 먹는 물도 꼭 끓였다 식힐 필요는 없다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생후 6개월이 넘었다면 그냥 생수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돌 이전의 아이들은 물을 따로 마실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수유와 식사로 하루에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아이들은 그냥 이유식 먹고 입을 헹구는 정도만 물을 먹는 거지 이걸로 벌컥벌컥 먹어서 헛배 채우시면 오히려 영양 섭취에 방해가 되니까요. 조금씩만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 건강과 직결되는 위생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님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스위스로우의 사랑해. 네,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6866님, 여름에 더워서 유아 수영장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요. 이때 챙겨야 할 것, 또 위생적인 측면에서 조심해야 할 게 있을까요? 하셨어요. 이 수영장 물에 대해서 여름에 굉장히 많이 예민해지시고 저도 좀 그럽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소독약을 풀어놓는 곳에 가자니 이 자극이 될까봐 걱정이고 네. 약을 안 풀어놓는다고 홍보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데 가자니 위생이 걱정이 돼요. 실제로 저는 저희 아이 데리고 몇 년 전에 이제 수영장에 갔다가 거기 약을 안 풀어놓는 곳인데 갔다 와서 수족구에 걸려가지고 이게 다른 친구들이 함께 이제 있다 보니까 이 물을 통해서 전염병이 잘 옮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독약의 유무가 좀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희 하는데요. 아이도 수영장 갔다가 장염 호되게 앓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의학적으로는 소독약을 적절한 농도로 풀어놓는 곳이 이 감염병 예방에는 훨씬 좋다고 하는데 이 피부가 예민한 아이들은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그런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약 때문에 피부가 너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너무 예민하다 그러면은 감염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약이 안 풀어져 있는 곳에 가야겠고요. 감염이 좀 찝찝하고 피부는 튼튼하다 그러면은 소독약을 좀 적절히 관리하는 곳으로 갔다 온 다음에 수영 후에 샤워를 바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콩으로 최희진 님이 손 씻기 30초가 생각보다 길던데요. 꼭 30초여야만 하나요? 그리고 젖병 세척기 거품형이 좋은가요? 일반형이 좋은가요? 하셨어요. 젖병 세척기는 제품마다 너무 차이가 있을 거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손 씻기는 좀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 씻기 30초 길죠. 저도 급하면 30초 못 닦는데 저희가 의사들이 이제 수술방 들어가기 전에 모래시계 딱 돌려놓고 손 씻거든요. 보통 한 2분, 3분 이렇게 닦습니다. 그 정도로 해도 사실은 되게 손이 그 정도로 더럽다는 건데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30초도 생각보다 길어서 이렇게 시간 재면서 하는 거는 힘듭니다. 그런데 30초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손을 구석구석 닦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손을 닦고 잘 안 닦이는 부분이 손바닥에 손톱 사이 이거랑 손톱 사이 이렇게 해서 손톱 사이로 손바닥을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랑 손가락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닦아주시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구석구석 닦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0초에 너무 집착하진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7284님 아기 이불을 어느 정도 주기로 빨래를 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이게 건강 상태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 이불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진먼지 진드기 같은 알레르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매일 소독하라고 해요. 매일 세탁을 하거나 아니면 햇빛에 말려서 소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생아의 경우에는 오히려 땀이나 침이 별로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땀을 많이 흘리기 시작하고 막 100일 지나서 침 잔뜩 흘리고 한다. 그러면은 이불이 좀 지저분해졌다고 생각할 때 한 번씩 돌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두 분께 모바일 피자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이재훈 교수님이 직접 뽑아주세요. 저도 같은 고민을 했던 수영장 고민이신 분하고요. 6866님. 네, 6866님하고 콩으로 보내주신 최혜진님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정말 뮤지컬계의 화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 갖고 왔습니다. 아마
보시진 못했더라도 제목은 들어보셨을 작품 뮤지컬 알라딘. 알라딘 갖고 왔습니다. 알라딘. 뮤지컬 알라딘 너무 잘 알죠. 시작한 지 좀 한참 되지 않았어요. 예. 제가 이 공연 시작한 지 작년에 시작했으니까요. 예. 근데 뭐 워낙 제가 좀 셈이 많아서 너무 잘 되고 있으면 좀 소개 굳이 할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늘 공연 찾다 보면 항상 알라딘이 보이니까 네, 오늘은 뭐 운명적으로 갖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피할 수 없는 뮤지컬 알라딘이네요. 네. 네, 공연 소개 시작해 주세요. 예, 뭐 일단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데 왜 뮤지컬 알라딘이 대단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뭐 하나하나 막 깊이 파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재미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저께 공연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 감상평과 함께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 대표님도 얼마 전에 보신 거네요? 네, 이틀 전에 봤어요. 이틀 전에. 예, 제 감상평을 잠깐 기다리시고 감상평만 얘기하면 또 이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도 많이 할 것 같아갖고 일단 알라딘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뮤지컬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브로드웨이 역사상 기록될 만한 거대한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공연이거든요. 그러니까 뮤지컬 알라딘이 2024년까지 작년까지 3,500회 이상 공연을 했고 브로드웨이 최장기 공연 현재 15위를 돌파 중이에요. 이제 계속 공연될 거니까 더 순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초연 시작한 이래 10년간 알라딘보다 높은 흥행을 기록한 작품이 역사적으로 딱 3작품밖에 없습니다. 그게 라이온 킹, 해밀턴, 위키드. 이 3작품 다음 기록이 바로 알라딘이라는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흥행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브로드웨이 그리고 일본, 스페인, 그다음에 UK 투어가 공연 중인데 여기서 지금까지 전 세계 4대륙 그리고 11개의 프로덕션에서 공연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2,100만 명 정도의 관객을 모았다고 하는데 이 숫자는 계속 카운팅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대단한 공연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한국에서도 공연 잘 되고 있죠? 예, 이게 제가 대본을 그렇게 써서 아마 질문하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잘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역대급 지금 현재 그 잠실에 있는 샤롯테 시어터에서 공연 중인데 역대급 매출을 써내려가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작년 이게 11월 22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올해 6월 20일까지 서울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고 이후에 부산 드림 시어터에서 7월에서 9월까지 또 공연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 공연은 한동안 티켓을 구할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픈하면 매진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연말 연초 지나고 나서 약간 그 와중에 아주 살짝 조금 들어오는 살짝의 비수기가 지금 현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지금 기회 놓치시면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서울 공연 말미로 가면 또 저기 티켓 없대더라 이러면 이제 또 거꾸로 막 이제 날짜를 막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유 되신다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대표님 설명 듣고 마음이 움직이시면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계속 공연 소개 부탁드립니다. 부담 주시는 방법이 탁월하십니다. 자, 제 감상평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 텐데 요거 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외국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이 작품 만든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라딘이 각 뮤지컬계 각 파트를 대표하는 탁월한 크리에이터들이 합세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음악, 연출, 안무, 무대 디자인, 조명 디자인 등에 걸쳐서 토니상만 24개를 수상한 보통 토니상 한 작품에서 8개 부분 수상 이런 게 있는데 한 명이 이렇게 받은 사람입니다. 공연 예술 장인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이런 그 공연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공연으로 골든글로브 7회, 에미상 1회, 그래미상 11회, 아카데미상 8회, 토니상 1회 이렇게 상을 받았던 알란 맨켄이라는 사람이 작곡을 맡았고 여기에 이제 아카데미상 2회 수상자인 하워드 애쉬맨 이 사람은 이제 알란 맨켄이랑 같은 파트너거든요. 이 사람이 작사를 또 맡았고요. 또 토니상과 아카데미상을 3회 수상했고 역시 에미상, 그래미상, 아카데미상, 토니상 이런 상을 모두 받았던 작품 아이다, 라이온 킹 이 작품에 작사를 했었던 팀 라이스라는 사람도 작사에 참여했고 이 외에도
뭐 토니상 6회 노미네이트된 체드 베글리 뭐 이런 사람 뭐 북오브 몰몬이라고 지금 대학로에서 이거 대학로가 아니죠. 뭐 브로드웨이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공연 이 토니상과 드라마 데스크상 로렌스 올리비에상을 모두 수상한 케이시 니콜로 이런 사람들이 대거 합세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다 협업을 해서 만들어낸 게 알라딘이다. 네. 그러니까 이 외에도 뭐 조명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도 다 토니상 한두 개 정도는 어디 명함도 못 낼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작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공연계 장인들이 네. 다 모여가지고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무대가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로 멋졌겠는데요.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런데 어느 정도는 맞고 또 어느 정도는 아닐 수가 있는 게 사실 뮤지컬 알라딘이 이제 가족분들, 어린 친구들도 많이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게 관객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예술을 거기다 쏟아 넣으면 이건 약간 좀 친절하지 않은 공연이 되니까 공연은 보시기 굉장히 편리하게, 편하게 볼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 디테일들이 대단한 거죠. 의상의 디테일이나 무대 배경이 되는 색감이나 이런 것들의 아주 디테일들이 좀 그 디즈니스럽게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인들이 만들었지만 예. 너무 어렵지 않고 예. 편하게 볼 수 있게 좀 그렇지만 디테일은 또 살아있게 예.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딱 그 문장, 그 문장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예. 안 대표님의 감상평이 진짜 궁금한데요. 노래 한 곡을 듣고 들어볼까요? 예, 저도 감상평을 좀 정리 좀 할게요. 네. 제가 대표곡을 하나 준비했는데 뭐 저작권 등의 문제로 공연 버전은 아니고 영화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마 딱 들으시면 이 노래 하실 텐데 A Whole New World, 예, 그 A Whole New World 이거거든요. 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mmering, splendid. Tell me, princess, now when did you last let your heart decide? I can open your eyes, take you wonder by wonder, over, sideways, and under on a magic carpet ride. A whole new world, a new fantastic point of view. No one to tell us no, or where to go, or say we're only dreaming. A whole new world, a dazzling place I never knew. But when I'm way up here, it's crystal clear that now I'm in a whole new world with you. Now I'm in a whole new world with you. Unbelievable sights, indescribable feeling, soaring, tumbling, freewheeling through an endless diamond sky. A whole new world. Don't you dare close your eyes. 100,000 hold your breath, it gets better. I'm like a shooting star. I've come so far, I can't go back to where I used to be. Every turn a surprise, with new horizons every moment better. I'll chase them anywhere. There's time to spare. Let me share this whole new world with you. A whole new world. That's where we'll be. A thrilling chase. A wondrous place for you and me. 네, 뮤지컬 알라딘 넘버 가운데 A Whole New World 영화 버전 음원으로 듣고 왔습니다. 장소윤님이 저 몇 주 전에 알라딘 보고 왔어요. 명성만큼 볼거리도 가득하고 즐거웠던 기억입니다 하셨어요. 안 대표님은 공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공연장 객석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흔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공연. 네. 근데 이거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 노소 쪽에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재밌게 보면 네. 어른들한테는 약간 좀 너무 가볍게 보일 수 있고 어른들이 또 그 막 깊이 생각하면서 보면 어린이들은 못 참습니다. 지루한 거.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잘 어우러진 공연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 말씀드리면서 아주 간단하게 줄거리 말씀드리면 알라딘 그 우리 진행자님 보신 분들이 워낙 많으실 텐데 네. 그래도 가상의 사막 왕국 같은 데가 있고 거기에 가난한 청년 알라딘이 있고 그 왕국에 공주 자스민이 있는데 자스민은 왕국을 좀 더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고 알라딘은 좀 멋진 삶을 꿈꾸고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권력을 노리는 나쁜 악당 자파라는 사람이 있죠. 이제 이들이 엮이면서 뭔가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요인을 하는 게 그 어떤 그 사막 그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램프를 갖고 와서 큰 힘을 쥐어줘야 되는데 이제 이 램프를 알라딘 손에 들어오면서 거기서 이제 램프 요정 지니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생기는 그런 뮤지컬이거든요. 네. 그 뭐 영화나 이런 게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요런 얘기가 권성징악 뭐 그 가난한 알라딘과 공주 자스민의 만남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른들이 보기엔 좀 그냥 뻔할 수 있잖아요. 네, 뻔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생각보다 엄청 비싼 티켓 금액을 지불하고 온 관객들에게 뭔가 만족도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무기가 이 뮤지컬 알라딘한테는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됐었습니다. 예.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을까요? 예, 일단 객석의 분위기를 누구한테나 만족스럽게 만드는 비법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한 세 가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대 미술입니다. 이게 그 만화처럼 어떤 것들은 이제 그 만화답게 보여지기도 하고 만화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 연출되니까는 이건 굉장히 멋진 뮤지컬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근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아티스트들의 어떤 그 디테일 이런 것들이 무대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나 의상의 색감이나 안무의 어떤 퀄리티나 음향의 어떤 그 전달력이나 이런 것들이 딱 맞춰지면서 관객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는 그런 하나의 무기로 적용이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또 그 음악이거든요. 방금 들으셨던 음악. 이 애니메이션부터 영화까지 시작될 때까지 그 음악이 계속 사람들한테 전달되면서 이 뮤지컬에 나오는 음악이 익숙해지니까 관객들이 이 음악이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어떤 값어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배우인데 이 배우 알라딘, 김준수, 박강현, 서경수, 자스민, 민경화, 최지혜, 이성경 이 대단한 배우들이 잘하는 건 물론인데 나머지 그 자파, 악당과 이 알라딘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 이 캐릭터들이 너무 이 분위기를 잘 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연 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이 가사말들이 어린 친구들부터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한테는 끄크거릴 수 있는 재미 요소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으면서 어른들한테는 뮤지컬적인 쇼적인 가사 전달력으로 재미를 양쪽 다 주고 있어서 저는 이 공연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 대표님 오늘 칭찬을 막 쏟아내시네요. 네, 그 며칠 전에 본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제가 칭찬하고 싶은 거에 아직 반도 못했는데 시간이 너무 가고 있어서 빨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장점이 많은 공연인가 봐요. 근데 그 장점이 100이라고 생각하면 네. 50도 다 말씀 못 드렸는데 그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진입니다. 진이. 램프의 요정 이 진이가 영화 최근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윌 스미스가 연기했잖아요. 근데 이 뮤지컬에서도 진이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진이가 등장하면 이렇게 약간 지킬 앤 하이드의 지킬 무슨 뭐 저기 라이온 킹의 그 라이온 이렇게 특징이 있는 그 역할들을 다 진이가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연의 오프닝, 공연의 쇼, 그다음에 공연의 웃음, 공연의 드라마의 갈등, 무대 효과를 이렇게까지 써야 되는 이유, 뭐 이제 대단한 가창력, 그리고 현장 관객들을 쥐락펴락하는 어떤 장악력, 뭐 그러니까 뮤지컬 배우로서 할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차력쇼를 하거든요, 진이가. 근데 이 진이 한 명을 보기 위해서 이 정도 금액을 지불했나? 라고 생각한다면 맞습니다. 예. 정말 대단한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그 킹키부츠로 유명해진 우리 강홍석 배우, 그다음에 이제 정성화 배우, 그리고 정원영 배우 이 세 분이 하고 있거든요. 이 세 분 다 평상시에도 워낙 텐션이 좋기로 유명하고 유머 감각이 대단하기로 유명하고 가창력이 대단하기로 유명한데 이분들이
정말 무대 위에서 나 이 정도야라는 걸 다 보여주거든요. 이거 하나 보고 오시면 뮤지컬 알라딘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 끝곡은 어떤 곡 들을까요? 숨차네요. 대본을 적게 쓰던가 해야지. 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큰 매력들이 많은 작품이니까 꼭 관람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곡은 Friend Like Me라는 곡 준비했거든요. 네. 이것도 짧으니까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 알라딘의 Friends Like Me 함께 들으시고요. 저도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Magic never fails. You got some power in your corner now. Heavy ammunition in your camp. You got some punch pizzazz. And how? All you gotta do is rub that lamp, and then I'll say, Mr. Man, what's your name? Whatever. What will your pleasure be? Let me take your order. I'll jot it down. You ain't never had a friend like me. Life is your restaurant, and I'm your maitre d'. Come whisper to me whatever it is you want. You ain't never had a friend like me. We pride ourselves on service. You the boss, the king, the shop. Say what you wish is yours to dish. How about a little more baklava? Have some of column A, try all of column B. I'm in the mood to help you, dude. You ain't never had a friend